윌리엄 윌슨. 에드가 앨런 포. 뭐라고 말할 것인가, 냉혹한 양심이 내가 가는 길에 떠있는 저 망령에 대해. 챔벌레인 페론이다. 당분간 내 이름을 윌리엄 윌슨이라고 불러두자. 내 앞에 놓인 훌륭한 종이장을 내 진짜 이름으로 더럽힐 필요가 없으니 말이다. 내 집안은 내 이름으로 인해 이미 너무나 자주 조소와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내 전무후무한 수치스러운 행위에 대해 바람조차 붕괴해 이 지상의 가장 외딴 고장에까지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던가. 오, 가장 확실하게 버림받은 자들 중에서도 가장 단호하게 추방된 자로다. 이 세상에서 그대는 영원히 죽은 자가 아니던가. 지상의 명예에, 지상의 꽃에, 지상의 황금빛 염원에 대해. 그리고 구름, 자욱하고 음산하고 막막한 구름만이 그대의 희망과 천국 사이에 영원히 가로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럴 수만 있다면 나는 내가 얼마 저지른 입에 담기 어려운 한심한 짓과 용서 못할 범죄를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최근 몇 년 동안 전보다 훨씬 급격하고 심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단지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인간의 타락은 보통 서서히 일어난다. 하지만 내 경우엔 내가 가진 모든 장점이 마치 망토가 단 한순간에 몸에서 툭 떨어지듯 순식간에 사라졌다. 사소한 장난에서 시작한 일이 한순간에 엘라가발루스의 범죄 행위보다 더 끔찍한 짓으로 변했다. 어떤 우연, 어떤 사건으로 인해 이런 사악한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앞으로 적어 내려가는 동안 참을성 있게 들어주면 감사하겠다. 죽음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죽음에 앞서 나를 향해 닥쳐오는 어두운 그림자로 인해 내 마음은 차분하다. 내가 어스레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 동료 인간들의 공감, 하마터면 동정심이라고 쓸 뻔했다. 을 자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가 어느 정도는 인간의 통제력을 넘어선 환경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어주었으면 한다. 내가 이제 나열할 여러 요소들 중에서 무수한 실수의 사막 안에 있는 아주 조그만 숙명의 오아시스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 찾아봐 주기를 바란다. 비록 내게 찾아온 것과 같은 그렇게 큰 유혹이 과거에 존재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겪은 것 같은 그렇게 큰 유혹이 찾아온 적은 없으며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굴복한 적은 없었을 거라는 걸 독자들이 인정해 주었으면 하며 또한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나만큼 고통받은 적은 없는 게 아닐까? 난 실상 꿈과도 같은 현실을 살았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난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환상들 중에서도 가장 황당한 환상에서 비롯된 공포와 신비의 희생물이 되어 죽음을 향하게 된 것이 아닐까? 나는 대대로 유난히 상상력이 풍부하고 흥분을 잘하는 성격으로 알려진 집안의 후손이다. 내 성격은 유년 시절부터 그런 집안 출신다운 티가 역력했다. 게다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성격이 점점 심해지는 바람에 친구들을 불안하게 만든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나 스스로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가는 일도 많았다. 나는 고집이 지나치게 셌고 변덕을 심하게 부리는 것이 버릇이었으며, 일단 열정에 사로잡히면 통제가 불가능했다. 체질이 나와 비슷한 데다 마음까지 약했던 부모님은 내 이런 성마른 성격을 조절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내 성격을 바로잡기 위해 그분들이 몇 번인가 시도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런 미온적이고 서투른 시도는 그분들의 완전한 실패, 그러니까 물론 나의 완전한 승리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오히려 내 목소리가 우리 집안의 법이 되었고, 나는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어린 나이에 이미 나 자신의 의지에 완전히 내맡겨졌고, 그렇게 불리지는 않았을지라도 실제로는 모든 면에서 내 행동의 주인이 되었다. 학교 생활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억은 잉글랜드 지방의 안개 덮인 마을에 있던 커다랗고 산만한 엘리자베스 양식의 저택에 관한 것이다. 그 마을에는 옹이가 진 거목들이 무척 많았고 그 마을의 집들도 모두 지독하게 오래된 것들이었다. 그 고색 창연한 마을은 꿈처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곳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마치 현실인 양 그 마을에 있던 짙게 그늘진 가로수길의 상쾌한 한기를 느낄 수 있고 수천의 관목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를 들이쉴 수 있다. 또한 나는 무늬가 새겨진 고딕 양식에 잠든 듯한 첨탑을 품어하는 고요하고 어스레한 공기를 매 시간 둔중하고도 갑작스럽게 깨는 교회 종소리의 깊고 그윽한 선율을 회상하며 말로 이루 다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새삼 전율에 사로잡힌다. 그 학교와 그에 관련된 일들을 하나하나 세세히 기억해내면서 나는 현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즐거움을 느낀다. 서글프게도 지금 너무나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비참한 기분에 푹 젖어 있는 만큼 비록 심약한 짓이지만 두서없는 몇몇 사소한 사실의 탐닉함으로써 미미하고 잠정적인 것일 망정 위안을 구하는 걸 독자 여러분이 용서해 주리라 믿는다. 더욱이 그 미미한 사실들은 비록 사소하기 짝이 없고 심지어는 우스꽝스럽기조차 한 것들이지만 내가 처음으로 훗날 그렇게 완전히 나를 압도해 버릴 내 운명을 어렴풋이나마 감지한 시기 및 장소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지금부터 기억을 더듬어 보려 한다. 나는 앞서 학교 건물이 오래된 동시에 산만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정원은 넓었고 모르타르를 이용해 깨진 유리를 위해 박은 높고 튼튼한 벽돌담이 저택 전체를 에워싸고 있었는데 꼭 감옥의 벽 같은 이 벽이 그 영지의 경계였다. 그 경계 너머는 일주일에 3번만 볼 수 있었다. 선도 교사 2명과 함께 집단으로 인근의 들판을 잠깐 동안 산보하는 것이 허락된 토요일 오후에 한 번. 그리고 아침과 저녁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마을에 단 하나 있던 교회로 행렬을 지어갔던 일요일에 2번 말이다. 교회의 목사는 우리 학교의 교장이었다. 엄숙하고 느린 걸음걸이로 설교단을 올라가는 그를 멀리 떨어진 신도석에 앉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이하고 황당한 느낌이 들었던지 이 거룩한 사람 점잖고도 인자해 보이는 표정에 윤기나고 미끈한 성직자의 옷을 입고 빈틈없이 분을 바르고 뻣뻣하면서도 큰 가발을 쓴 이 사람이 과연 바로 엊그제 코담배 냄새 풍기는 옷을 입은 채 손에는 매를 들고 성난 얼굴로 가혹한 드라콘식의 학교 규칙을 실행에 옮기던 그 사람일 수 있을까? 오, 너무도 엄청난 모순이여, 너무도 기괴해서 풀 길이 없구나. 그 저택의 육중한 담 한 구석에는 그 담보다도 더 육중한 대문이 험상궂게 서 있었다. 문은 쇠로 된 나사를 박아 고정시켜 놓았고 문 위에는 뾰족한 쇠못도 꽂혀 있었다. 그 문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를 얼마나 강렬하게 압도했던지 그 문은 앞서 언급한 3번의 출입시 외에는 결코 열리는 일이 없었다. 문이 열리고 그 거대한 경첩에서 삐거덕 소리가 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더할 나위 없이 신기해서 그 사실을 엄숙한 태도로 언급하거나 혹은 그보다도 더 엄숙한 명상에 빠지곤 했다. 학교를 둘러싼 뜰은 널찍했는데 그 모양이 불규칙하고 여기저기 널따란 모서리들이 많이 있어서 그중 가장 넓은 곳 서너 군데를 운동장으로 이용했다. 마당은 평평했고 곱고 단단한 자갈로 덮여 있었다. 그곳에 나무나 벤치 혹은 그 비슷한 어떤 것도 없었던 것이 아주 분명히 기억난다. 운동장은 물론 저택의 뒤쪽에 있었다. 저택의 앞쪽으로는 회양목과 다른 관목들이 심어진 화단과 길을 장식적으로 배치한 작은 정원이 있었다. 그러나 이 성스러운 구역은 실로 드문 경우에만, 그러니까 학교에 처음 도착했다든지 마지막으로 학교를 떠날 때, 혹은 부모나 친구가 찾아와 크리스마스나 여름방학을 보내러 집으로 가는 행복한 순간에만 간혹 지나칠 수 있었다. 그 저택, 그 낡은 저택은 참으로 신기한 건물이었다. 그리고 내겐 진정한 마법의 궁전이었다. 그 꾸불꾸불하고 불가해한 구석들에는 정말이지 끝이 없었다.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2층 건물의 2층 중 어느 층으로 나오게 될지 장담하기 힘들었다. 방에서 방으로 건너가기 위해선 언제나 서너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가야 했으니 말이다. 그리고 그 방들은 옆에서 옆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즉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지를 쳤기 때문에 한참 걸어가다 보면 제자리로 돌아오기 일쑤였다.
전체 저택에 관한 인식은 곧 무한대에 관한 인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거기에 살던 5년 동안 나는 한 번도 나와 18배서 20명에 이르는 다른 학생들에게 할당된 조그만 침실이 도대체 건물의 어느 구석에 놓여 있었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었다. 교실은 그 저택에서 가장 넓은 방이었고 당신에겐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방처럼 느껴졌다. 그 방은 아주 길고 좁았으며 뾰족한 고딕식 유리창의 졸참나무로 만들어진 천장은 음울할 정도로 낮았다. 멀고 무시무시한 느낌을 주던 한쪽 구석에는 가로 세로 2에서 3미터 정도의 정방형 방이 있었는데 그곳은 집무 시간 동안 우리의 교장 선생님인 브랜스비 박사 겸 목사님의 서재로 쓰였다. 그곳은 열리자마자 닫히는 육중한 문으로 차단된 견고한 방이었는데 우리 모두 선생님만 안 계시다면 그 방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강하고 오랜 고통에 의한 죽음이라도 기꺼이 무릅쓸 수 있다는 기분이었다. 다른 구석 두 곳에 칸막이가 된 비슷한 공간이 둘 있었는데 그것들은 교장 선생님의 방만한 존경을 받지는 못했어도 역시 엄청난 경외의 대상이었다. 그중 하나는 고전 과목 교사, 즉 영어와 산수를 가르치던 교사의 강단이었다. 교실의 사방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검고 오래되고 낡은 의자와 책상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방을 이리저리 가로지르며 한없이 불규칙적으로 흩어져 있었다. 그 책걸상들 위로 손때가 수없이 탄 책들이 산더미처럼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또한 학생들 이름의 머리 글자의 조합이나 이름 전체 혹은 기괴한 형상 따위가 무수히 새겨져 있었다. 덕분에 그것들은 이미 오래전 사라진 지난 날들을 거치며 원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다. 방의 한쪽 끝에는 엄청나게 큰 물동이가 다른 쪽 끝에는 굉장한 크기의 시계가 놓여 있었다. 이 유서 깊은 기숙학교의 육중한 담 안에서 나는 내 10대의 첫 5년간을 지루해하거나 혐오감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보냈다. 어린 시절에 활발한 두뇌에 자극을 주거나 즐겁게 하는 데에는 외부 세계의 사건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겉보기에 황량하고 단조로운 학교 생활에는 그때보다 더 성장한 뒤인 젊은 시절에 내가 쾌락에서 구했거나 혹은 완전한 성인이 된 다음에 범죄에서 구했던 것보다 흥미진진한 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정신발달의 첫 단계에 내가 남들과는 무척 달랐으며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괴상하기까지 했다고 믿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린 시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모든 것은 회색 그림자 희미하고 불규칙적인 기억, 미미한 즐거움과 어렴풋한 고통 따위가 아련하게 새로이 조합된 것일 뿐이다. 하지만 내게는 그것이 사뭇 다르다. 내 감정들이 카르타고의 동전에 새겨진 글자만큼이나 생생하고 깊고 지속적인 선으로 내 기억에 각인된 것으로 보아. 어린 시절에 내가 어른과 같은 정신력으로 그 감정들을 느꼈던 게 분명하다. 그럼에도 실상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그 중에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하지만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기와 밤마다 침대로 불려가기, 암기와 암송, 주기적인 반휴일과 답사, 소동과 놀이와 음모로 가득 찬 운동장, 정신의 요술에 의해 이미 오래전의 과거에 잊힌 이런 것들에는 감각의 미개지와 풍부한 사건의 세계, 다양한 감정과 극도로 열정적이고 영혼을 고양시키는 흥분된 감정의 세계가 포함되어 있었다. 오, 좋았던 옛 시절, 그 철기 시대여. 실제로 나는 정열적이고 집중력이 강하고 오만한 성격 덕분에 곧 학우들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리고 서서히 그러나 자연스럽게 내 또래나 나보다 나이가 아주 많지 않은 모든 학생들 위로 군림하게 되었다. 단 한 학생만이 거기서 예외였다. 그 예외인 학생은 나와 친척도 아니었는데 이름과 성이 똑같았다. 그것은 실상 별로 특이할 것도 없는 사실이었다. 귀족 집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은 관례에 따라 옛날 옛적부터 오합지조 대중의 공동 소유물로 존재해온 듯한 아주 흔한 이름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도 나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내 이름을 윌리엄 윌슨이라고 부르기로 한 것인데 가명이지만 그런 면에서는 내 실명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쓰는 용어로 또래 집단을 이룬 여러 학생들 가운데서 나와 동명이인인 그 아이만이 수업 시간이나 체육 시간 혹은 운동장에서의 다툼에서 감히 나와 경쟁하고 내 주장을 맹목적으로 믿거나 내 의지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기를 거부하며 요컨대 어떤 일에 대해서든 내가 내 멋대로 호령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았다. 이 지상의 궁극적인 형태의 절대적 독재 정권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소년 시절에 박약한 정신을 가진 친구들 위해 군림하며 대장 노릇을 하는 소년의 독재 정권이다. 윌슨의 반역은 내겐 가장 큰 낭패의 원인이었다. 남들 앞에서는 윌슨이나 그의 잘난 체하는 행위가 별것 아니라는 듯 허세를 부렸지만 속으로는 그가 무서웠으며 그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 동등하게 군다는 사실이 그가 진정으로 나보다 우월하다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아이에게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투쟁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빼고는 어느 누구도 그가 나보다 우월하다거나 동등하다고조차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 패거리는 설명하기 힘든 맹목성 때문에 그 사실을 의심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실상 그 아이의 경쟁과 저항, 그리고 내 목적에 대한 주제넘고 끈덕진 회방은 노골적이기보다는 은근한 것이었다. 그 아이에게는 나를 탁월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야망이나 그런 야망을 가능케 하는 정열적인 지력이 모두 결핍된 것처럼 보였다. 그 아이가 나와 경쟁하는 동기는 오로지 나를 좌절시키고 놀래주며 내게 굴욕감을 주려는 묘한 욕망 때문인 듯했다. 그럼에도 때때로 나는 그 아이의 무례와 모욕과 반대의 행위에 너무나 부적절하면서도 두말할 나위 없이 달갑지 않은 다정한 태도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는 경이감과 굴욕감과 분한 느낌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다. 나로서는 단지 이 기이한 행태가 야비하게도 후원하고 보호하는 척 자처하는 극단적인 허영심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해 볼 뿐이었다. 아마도 윌슨의 행동이 보인 이런 특징과 우리 이름이 동일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우연히도 같은 날 입학했다는 사실로 인해 선배들 사이에 우리가 형제라는 소문이 난 것 같았다. 선배들이 후배들에 관한 사항을 알아볼 때 대부분은 정확성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앞서 윌슨이 나와 아주 먼 친척조차 아니라는 사실을 아마 당연히 언급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형제였다면 우린 분명히 쌍둥이였어야 했다. 브랜스비 박사의 학교를 떠나고 나서 한참이 지난 뒤에 나와 동명이인이었던 그 아이가 1813년 1월 19일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다소 놀라운 우연의 일치였다. 그날이 바로 내 생일이었기 때문이다. 다소 묘한 사실은 윌슨과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참을 수 없게 분통이 터지는 그 아이의 반역 행위가 끊임없이 내게 야기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아이를 전적으로 미워할 수는 없었다는 점이다. 그 아이와 나는 분명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아이는 그때마다 겉으로는 내게 승리의 월계관을 양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교묘한 방법을 써서 나로 하여금 그 아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라고 느끼도록 만들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 자존심과 그 아이의 진실된 품위 덕분에 항상 말을 건넬 정도의 사이에 머물렀다. 우리의 성격은 많은 면에서 비슷했고 그 때문에 나는 그 아이에 대해 친근감을 느꼈다. 우리의 상반된 입장만이 그런 친근감이 우정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아이에 대한 내 진정한 감정을 정의하는 것이나 단순히 묘사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다. 그 감정은 잡다한 요소들, 즉 증오심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는 성급한 적대감과 존중심, 그보다 더 많았던 존경심, 그리고 상당한 양의 공포심에 불안한 호기심의 세계가 뒤범벅된 혼합물이었다. 윤리학자라면 아마도 윌슨과 내가 가장 구분하기 힘든 한 쌍이었다고 지적했으리라. 그 아이에 대한 내 모든 공개적인 혹은 은밀한 형태의 공격이 진지하고 단호한 적대의 형태를 띠기보다는 농담이나 짓궂은 장난, 즉 단순히 즐기기 위한 것인 양 하면서 고통을 주는 행위의 성격을 띈 것은 의심할 바 없이 기묘했던 우리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짓궂은 장난으로 가장한 내 노력은 아주 재치 있게 계획을 꾸민 경우조차도 결코 늘 성공으로 귀결되지는 않았다.
나와 동명이인이었던 그 아이는 주적대지 않고 조용하고 엄숙한 성격이어서 신랄한 농담을 즐기면서도 스스로는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스스로 조롱의 대상이 되기를 철저히 거부했기 때문이다. 실상 나는 그 아이한테서 단 한 가지 약점만을 발견할 수 있었으니 그것은 그의 신체적인 특징으로 아마도 체질적인 병으로 인한 것이었던 듯하다. 그러니까 나처럼 극단적으로 화가 나서 날뛰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아무도 그런 약점까지 건드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 적수는 발성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목소리를 아주 낮은 속삭임 이상으로 내는 것이 불가능했다. 나는 기회가 있으면 언제나 주저하지 않고 비열하게 그 약점을 이용했다. 윌슨 또한 비슷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게 보복했다. 그리고 나는 이같이 짓궂은 그의 장난으로 인해 엄청나게 화가 나곤 했다. 내가 그렇게 사소한 일에 화를 낸다는 사실을 그 아이가 어떻게 처음 알아차렸는지, 어떻게 그리도 명민할 수 있었는지는 결코 풀지 못한 의문이다. 그러나 일단 내 약점을 알아버린 그 아이는 틈만 나면 내 약을 올렸다. 나는 우아하지 못한 내 성과 평범하다 못해 서민적이라 할 만한 내 이름에 항상 혐오감을 느꼈다. 내 성과 이름은 내 귀엔 독이었다. 학교에 처음 도착한 날, 난 또 한 명의 윌리엄 윌슨이 나와 같은 날 도착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바로 그 이름 때문에 그에게 화가 났으며 내 이름에 대한 혐오감도 2배로 늘어났다. 동명이인이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이 2배로 반복되고 끊임없이 내 앞에 얼쩡거리는 것을 뜻했고 또한 그 혐오스러운 우연의 일치로 인해 학교의 일상생활에서 그 아이에 관련된 사항이나에 관한 것과 혼동되는 일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했다. 그렇게 생겨난 네우라는 내 적수와 나 사이의 정신적, 신체적인 유사성이 드러날 때마다 더 심해졌다. 그때는 내가 아직 우리가 나이조차 꼭 같다는 비상한 사실을 발견하기 전이었다. 하지만 나는 곧 우리의 키가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나아가 전체적인 체형이나 이목구비까지도 유별나게 비슷하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었다. 나는 또한 선배들 사이에 널리 퍼진 우리가 친척 관계라는 소문도 불쾌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정신적, 신체적 혹은 성격의 유사성에 대한 언급보다 더 나를 불쾌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내가 그런 심리적 불쾌감을 아주 조심스럽게 감추기는 했지만 말이다. 사실 학우들이 우리의 유사성에 대해 언급하거나 혹은 단순히 주목한 적이 있다고 할 만한 근거도 없었다. 친족 관계라는 소문, 그리고 윌슨 스스로 암시한 경우를 제외하면 말이다. 윌슨 자신이 그 유사성을 의식하고 그런 유사성에 따를 수도 있는 의미 모두에 나만큼이나 집착하고 있음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그런 사정으로부터 내 화를 북돋을 거리를 그렇게 풍부하게 발견했다는 사실은 내가 앞서 말했던 그의 특별한 통찰력에 기인한다고밖에 할 수 없다. 나를 화나게 하기 위해 그 아이가 한 일은 나를 완벽하게 흉내내는 것이었다. 말과 행동 둘 다 말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흉내내기는 정말 감탄할 만했다. 내 옷차림을 따라하기는 아주 쉬웠다. 내 걸음걸이나 일반적인 행동도 큰 어려움 없이 모방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신체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내 목소리까지 따라했다. 물론 감히 내 목소리의 크기까지 흉내낼 수는 없었지만 음색 자체는 똑같았다. 그리하여 그 아이 특유의 속삭임, 그 속삭임은 다름 아닌 내 목소리의 메아리가 되었다. 이 절묘한 초상화 그의 흉내내기를 풍자화라고 부르는 것은 그 빼어난 정확성에 걸맞지 않으니 말이다. 가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정확히 묘사할 길은 없으리라. 그의 모방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뿐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던 것이 나와 동명이인인 그 아이의 의미심장하고 기묘한 조소뿐이었다는 사실만이 내 유일한 위안거리였다. 그 아이는 자신이 내게 준 상처에 대해 은밀히 킬킬거리면서 자신이 의도했던 대로 내 마음을 뒤흔든 것에 만족하는 듯했고 자신의 재치 있는 노력이 성공한 것을 보고 대중들이 보냈을 수도 있는 갈채에 대해서는 별반 개의치 않았다. 사실 어째서 다른 학생들이 그 아이의 계획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계획의 성공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 아이와 함께 조소를 보내지 않을까 하는 것은 내가 전전긍긍하며 여러 달을 보내면서도 풀지 못한 의문이었다. 아마도 그의 흉내 내기가 서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그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혹은 모방자의 거장다운 솜씨 덕분에 다른 아이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지도 모르겠다. 모방자가 원본을 경멸하다 보니 겉으로 드러난 원본의 모습을 넘어 이것이 둔한 사람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전부인데 그 정신까지 그대로 그려줌으로써 나 스스로 찬찬히 속상하라고 하는 것 같았으니 말이다. 앞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했듯이 그 아이는 불쾌하기 짝이 없게도 마치 나의 보호자라도 되는 양 행동하며 자주 내 의지에 반대해 주제넘게 참견했다. 그 아이의 참견은 종종 무례한 조언의 성격을 띠었는데 그것도 공개적인 조언이 아니라 은근히 암시하거나 빗대어 말하는 식이었다. 나는 그런 조언이 끔찍하게 싫었고 그 같은 혐오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해졌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그 일을 냉정히 돌이켜보면서 그 아이를 정당하게 평가한다면 그 아이의 조언에서 미성숙한 그 시기에 종종 범할 수 있는 오류나 어리석음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인 재능이나 세속적 지혜는 몰라도 적어도 도덕적인 감각에 대해서만큼은 그 아이가 나보다 훨씬 더 예리했다. 그리고 만일 내가 그 당시에 그의 의미심장한 속삭임에 담긴 충고를 그렇게 진심으로 증오하고 지독하게 경멸하는 대신 조금이라도 받아들였더라면 오늘날 내가 더 나은, 그리하여 더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잘난 체하며 조언하는 그 아이에 대한 불쾌감이 극단적인 반감으로 발전하는 바람에 나는 그의 오만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날이 더욱 공개적으로 표현하며 화를 내게 되었다. 앞서도 말했듯이 첫 해의 우리 관계로 볼 때는 그에 관한 내 감정이 우정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꽤 있었다. 그러나 학교 생활이 계속되면서 그 아이의 참견이 어떤 면에선 분명히 예전보다 줄어들었는데도 내 감정은 오히려 그런 변화에 반비례하듯 더욱 명백한 증오로 발전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시점에선가 그 아이가 그런 사실을 알아차린 것 같다. 그 후론 나를 피하거나 적어도 피하는 신용이라도 했으니 말이다. 내 기억이 맞다면 그런 일이 있었던 때와 거의 같은 시기에 나는 그 아이와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그때 그 아이는 경계태세를 누그러뜨린 듯 평소 그의 성격과는 다소 어긋나게도 솔직하게 나왔다. 처음에는 그 아이의 언동과 태도에 놀랐지만 곧이어 그 아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니, 어떤 느낌에 사로잡혔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가 내 먼 과거 유년 시절의 장면들, 아직 기억이라는 것이 생기기 이전 시절에 대한 모호하고 혼동스러운 기억들을 상기시켰기 때문이다. 그때 나를 압도한 느낌을 기술하자면 아마도 언젠가 아주 오래전, 무한히 먼 과거의 어떤 시점에 내 앞에 서 있던 그 아이와 내가 아주 잘 아는 사이였다는 믿음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웠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적확한 표현일 것 같다. 하지만 그렇게 순간적으로 떠오른 착각은 곧 떠오를 때만큼 빠른 속도로 사라졌다. 내가 그때의 그 느낌을 언급하는 이유는 단지 내가 나의 유별난 동명이인과 그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날에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유서 깊은 대저택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구획들 외에도 아주 많은 방들이 있어 그 방들을 서로 연결해 학생 기숙사로 사용했다. 서투르게 지어진 건물답게 그곳에는 후미진 작은 방과 구석진 모서리, 자투리 부분들도 있었다. 브랜스비 박사는 그런 곳들마저 기숙사 방으로 활용함으로써 투철한 절약 정신을 드러냈다. 그런 곳들은 아주 단순한 벽장에 지나지 않아 단 한 사람이 지내기에도 빠듯했지만 윌슨은 그같이 작은 방들 중 하나에 기거하고 있었다. 내가 그 학교에서 지낸 지 5년째 되던 해의 어느 날 밤, 나는 앞서 언급한 언쟁 후에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침대에서 일어나 등불을 손에 들고 좁다란 통로를 지나 내가 자던 방에서 내 적수의 방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그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려고 오랫동안 별러왔지만 그때까지 한 번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터였다. 내 의도는 마침내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었고
나는 내가 느낀 만큼의 악의를 그가 고스란히 느끼도록 만들겠다고 단단히 작심하고 있었다. 벽장 같은 그의 방에 도착한 나는 등불 위에 갓을 씌워 방 밖에 놔둔 채 소리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발 하나를 안으로 들이민 나는 그의 평온한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가 잠든 것을 확인한 나는 되돌아 나와 등불을 집어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침대를 향해 다가갔다. 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나는 침대에 처진 휘장을 천천히 걷었다. 그러자 환한 불빛이 잠자는 그의 모습을 밝게 비추었고 동시에 그의 얼굴이 내 눈에 확 들어왔다. 나는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즉시 무감각한 느낌, 아주 냉담한 감정이 나를 온통 사로잡았다. 가슴이 뛰고 무릎이 떨렸으며 온정신이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도저히 견디기 힘든 공포에 사로잡혔다. 나는 가쁜 숨을 내쉬며 그의 얼굴에 등불을 바짝 갖다 댔다. 이것이 바로 이것들이 윌리엄 윌슨 얼굴의 면면이었던가. 나는 실제로 그 면면을 보면서도 그것이 그의 것이 아니라는 착각 속에서 학질 병자처럼 무한으로 덜덜 떨었다. 그의 얼굴 중 어떤 면이 이렇게 나를 혼란에 빠지게 한 것일까? 나는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응시했고 그러는 동안 여러 가지 모순된 생각으로 머리가 팽팽 도는 느낌이었다. 깨어 활동하는 동안의 그의 모습은 이와는 달랐다. 결단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이름도 똑같았다. 몸집도 똑같았다. 학교에 도착한 날까지 똑같았다. 그리고 그는 내 걸음걸이와 목소리와 버릇과 태도마저 끈덕지고도 무의미하게 모방했다. 과연 지금 내가 목격하는 이 모습을 단순히 그가 나를 습관적이고 조소적으로 모방한 결과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일까?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 나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몸서리를 치면서 등불을 끄고 살그머니 그 방에서 나온 뒤 즉시 그 유서 깊은 학교를 빠져나와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집에서 빈둥빈둥 몇 개월을 보낸 후 나는 이튼에 입학했다. 그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브랜스비 박사의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기억은 충분히 희미해졌다. 그 일들을 기억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 감정은 전과는 아주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그 드라마는 더 이상 현실적인 드라마도 비극도 아니었다. 이제 내가 거기서 느꼈던 감정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의심할 여유마저 생겼다. 그리고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감각을 쉽게 믿어버릴 만큼 단순하다는 사실에 경이감을 느꼈고 우리 집안이 대대로 상상력이 범상치 않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런 나의 회의가 이튼에서 내가 영위하던 생활 방식에 의해 줄어들 가능성도 별로 없었다. 나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그리고 너무나도 무모하게 지각 없고 어리석은 짓거리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었는데 그 덕분에 나의 과거에서 모든 것이 꺼져버리고 많이 남았으며 모든 견고하고 진지한 기억이 사라지고 과거의 경험 중에서도 가장 경솔한 것들만이 기억에 남아버렸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한심하기 짝이 없게 방탕했던 내 생활, 학교의 경계망은 피했지만 법을 무시한 것이었던 그 생활의 궤적을 추적할 생각은 없다. 3년이라는 시간이 아무런 소득도 없이 어리석게 지나갔으니 그동안 일어난 일이라곤 내가 습득한 나쁜 습관이 깊이 뿌리를 내린 것뿐이었다. 다소 예외적인 소득이 있다면 그 사이 키가 자랐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런 생활을 영위하던 나는 마침내 일주일이나 영혼을 저버린 남봉을 부린 끝에 타락한 학생들 중에서도 가장 타락한 축들 몇몇으로 구성된 무리를 내 방에 초대해 비밀스러운 술잔치를 벌였다. 우리는 밤이 깊은 시간에 만났다. 아침이 밝을 때까지 충실하게 남봉을 부릴 예정이었다. 술은 한없이 넘쳐났고 술보다 위험한 다른 유혹거리도 충분했다. 미치광이 갔던 우리의 망나니 짓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이미 희미한 여명이 동쪽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내가 카드와 술로 인해 미치광이처럼 붉어진 얼굴로 평소보다 더 심하게 불경스러운 건배를 들자고 고집을 부릴 때 방문이 벌컥하면서 빠끔 열리더니 바깥에서 하인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때문에 난 갑작스레 주의를 빼앗겼다. 하인은 어떤 사람이 내게 아주 긴급하게 할 말이 있다고 나더러 현관으로 나와 달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미 포도주에 만취해 있던 나는 그 불의의 방해에 놀라기보다는 오히려 흥겨워졌다. 나는 비틀거리며 방 밖으로 걸어나갔고 몇 발짝 가지 않아 현관에 다다랐다. 천장이 낮고 비좁은 그 현관에는 등이 달려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반원형 창문을 통해 비쳐 들어오던 희미한 여명을 제외하면 어떤 빛도 그곳을 비춰주지 않았다. 문턱에 발을 올려놓는 순간 나는 키가 나와 비슷하고 그때 내가 입고 있던 것과 똑같이 요즘 유행하는 방식으로 재단된 흰색 캐시미어 프로코트를 입은 젊은 청년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모습을 그 정도라도 분간할 수 있었던 건 희미한 여명 덕분이었고 그 사람의 얼굴 생김새는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그 젊은이는 내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황급히 다가와 급히 서두르는 태도로 내 팔을 잡으면서 윌리엄 윌슨이라고 내 귀에 속삭였다. 나는 즉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낯선 이의 태도가, 그리고 그가 방명을 뒤로 한 채 내 눈앞으로 번쩍 들어올린 가늘게 떨리던 손가락이 나를 순수한 경이감으로 채워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도 강렬하게 동요한 것은 그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독특하게 낮은 쇳소리에 실린 엄숙하고도 의미심장한 경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짤막하고도 단순하며 낯익은 속삭임, 그 음색과 음조 때문이었다. 그런 요소들로 인해 수천의 기억이 물밀듯 몰려와서 내 영혼에 일격을 가해 직류전기의 배터리에서 나오는 것 같은 충격을 주었다. 그러고는 내가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사라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제멋대로인 내 상상력이 생기를 얻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생기는 생생한 만큼이나 순간적이었다. 실로 몇 주 동안 나는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그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병적인 추측의 구름에 휩싸여 지냈다. 내가 내 일에 그렇듯 끈질기게 참견하고 넌지시 충고하며 나를 괴롭히는 그 독특한 인간의 정체를 모른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윌슨이라는 작자는 도대체 누구이며 어떤 인간인가? 그리고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나는 만족할 만한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내가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학교를 떠난 바로 그날 오후에 윌슨의 집안에 갑작스러운 사고가 있어 그 또한 브랜스비 박사의 학교를 떠났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내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옥스퍼드에 진학할 준비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곧 옥스퍼드에 입학했다. 부모님은 허영심에 차서 이것저것 심사숙고하지 않고 내게 의복들과 정기적인 연 수입을 마련해 주었다. 그 수입으로 나는 이미 내 삶의 소중한 요소를 이룬 사치에 마음껏 탐닉했고 헤프게 낭비하는 일에 있어서라면 대영 제국에서 가장 부유한 백작의 가장 오만한 상속자와도 겨룰 수 있을 정도였다. 그렇게 타락을 즐기기에 알맞은 환경에 고무되어 그러지 않아도 타락을 즐기는 체질이던 나는 더욱더 정열적으로 타락에 휩쓸렸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평범한 근신조차도 헌신짝처럼 내던진 채 미친 듯이 방탕한 삶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여기서 내 방종한 언행을 시시콜콜 묘사하는 것은 쓸데없는 지면 낭비일 것이다. 내 방탕이 헤롯 왕조차 능가했고 당시 유럽의 대학 중에서도 가장 타락한 대학에서 성행하던 악습들의 긴 목록에 내 이름을 딴 악습들의 짧지 않은 목록이 추가되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족하리라. 하지만 내가 전문 도박꾼이 사용하는 방식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방식을 익혀 그 경멸할 만한 기술에 정통한 뒤 동료 대학생들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족속들을 속여서 이미 엄청난 양에 달했던 내 수입을 더욱 늘리는 데 습관적으로 활용할 정도로 저열하고 비신사적인 경지로 떨어졌다고까지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짓을 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다름 아닌 바로 그 행위가 인간적이고 명예로운 모든 정서에 반한 극악무도한 짓이라는 사실이 내 행위가 발각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유일한 혹은 주된 이유였다. 내 친구들 가운데 가장 방탕한 치들이라 하더라도 실로 이 쾌활하고 솔직하며 너그러운 친구인 윌리엄 윌슨이 그런 짓을 했으리라고 의심하느니 차라리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명명백백한 증거를 의심하지 않겠는가.
주변에서 나를 따르던 한심한 친구들이 보기에 나는 옥스퍼드에 다니는 자비생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도량이 넓은 친구였고, 내 어리석은 행위들은 젊음과 발랄한 상상력의 소산일 뿐이었다. 그리고 내 잘못이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변덕 정도이고, 내 가장 나쁜 단점이라면 경솔하고 기세 좋은 무절제를 꼽을 수 있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분주하게 2해를 성공적으로 보내고 난 뒤, 우리 학교에 글렌디닝이라는 벼락부자 출신의 젊은 귀족이 입학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헤로데스 아티쿠스만큼이나 큰 부자였고, 또한 그 부를 헤로데스 아티쿠스처럼 쉽게 축적했다고들 했다. 나는 이내 그가 그리 똑똑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따라서 내 솜씨를 발휘할 손쉬운 대상으로 당연히 그를 지목했다. 나는 그와 자주 도박판을 벌여 그를 상대로 도박꾼들이 흔히 쓰는 기술을 활용했다. 즉, 그에게 먼저 상당한 돈을 따도록 해줌으로써 그가 더욱 효과적으로 내 덫에 걸려들도록 만들었다. 그러다 마침내 내 계획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나는 그와 결정적인 한판 시합을 벌이기로 마음먹고서 역시 자비생인 프레스턴의 방에서 그를 만났다. 프레스턴은 우리 2사람과 똑같이 친했지만 내 계획에 대해서는 꿈에도 몰랐으니 그의 잘못은 없는 셈이다. 나는 게임을 더 다채롭게 만들기 위해서 친구들을 8배에서 10명 정도 불러 모았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우연히 카드놀이를 하게 된 것이고, 그것도 내가 속이려고 마음먹은 그 친구가 제안한 것처럼 만들려고 주의 깊게 신경을 썼다. 내 사악한 속임수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자면, 나는 저열한 술책이란 술책은 모두 동원해서 아예 습관적으로 사용했는데, 그가 얼마나 술에 취했으면 그처럼 뻔한 속임수의 희생자가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 카드놀이는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고, 마침내 내 계획대로 나와 글렌디닝 단둘이서만 게임을 하게 되었다. 마침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에카르테 게임이었다. 다른 친구들은 우리 게임의 전개를 궁금해하며 쥐고 있던 카드를 던져버리고 우리 주변에 서서 게임을 관전했다. 그 벼락부자 친구는 그날 저녁 일찍부터 내 책략에 넘어가 술을 많이 마신 탓인지 카드를 섞고 나누고 게임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불안정했다. 그러다가 그는 아주 순식간에 엄청난 액수의 돈을 잃었는데, 그러자 큰 잔의 포트와인을 따라 단숨에 마신 뒤 내가 이미 침착하게 예상했던 대로 그렇지 않아도 터무니없이 큰 액수였던 판돈을 2배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나는 계속 그의 제안을 거절해서 그가 화를 내도록 부추긴 뒤 마치 내가 홧김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꾸며 마침내 마지못한 척 그 제안에 동의했다. 결과는 물론 내 재물이 얼마나 완벽하게 내 올가미에 걸려들었는지를 증명하는 것뿐이었다. 그의 빚은 1시간도 되지 않아 4배로 늘어났다. 그동안 그의 안색은 점점 술 기운으로 인한 붉은 빛을 잃어갔다. 하지만 그의 빚이 4배로 늘어난 순간 나는 그의 안색이 겁이 날 정도로 창백하게 변한 것을 알아차리고 깜짝 놀랐다. 내가 열심히 알아본 바로는 글렌디닝은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부자였다. 따라서 그가 그때까지 잃은 총액은 액수로 치면 엄청난 것이긴 했어도 아주 심각하게 그의 화를 돋우거나 그의 재정에 그리 심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나는 그가 방금 마신 포도주 때문에 맥을 추지 못하는 게 틀림없다고 여기는 것으로 손쉽게나 자신을 납득시켰다.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내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이타적이지만은 않은 이유로 그에게 게임을 그만하자고 단호하게 주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모인 친구들 중 내 주변에 있던 친구들의 표정을 보고 또 글렌디닝이 절망에 빠져 탄식을 내지르는 바람에 그 친구가 나 때문에 완전히 파산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동정하고 악마의 악행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나설 만한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다음에 언급할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처신했을지 짐작도 할 수 없다. 내가 봉으로 여긴 자의 처량해진 신세가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당혹스러운 그림자를 드리우던 참이었다. 한동안 깊은 침묵이 흘렀는데 그런 침묵 속에서도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 중 좀 덜 파렴치한 부류가 내게 던지는 타는 듯한 조소와 비난의 눈길 때문에 뺨이 화끈화끈 달아올랐다.
바로 그때 난데없는 방해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나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압박해 오던 불안감에서 잠깐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다. 넓고 육중한 접이식 문들이 느닷없이 모두 한꺼번에 활짝 열렸는데 그 기운과 기세에 마치 요술이라도 걸린 듯 방 안의 촛불이 모두 꺼졌다. 그 바로 직전 나와 비슷한 키의 외투를 단단히 여민 낯선 사람이 얼핏 우리 눈에 띄었다. 하지만 곧 완벽한 어둠이 엄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만 알 수 있었다. 이 무례한 행동에 놀라고 황당한 마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침입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 그가 낮고 또박또박한 말씨로 그리고 내 골수에 사무치는 내가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속삭이는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저는 방금 제 처신에 대해 사과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과를 드린다면 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에카르테 게임에서 글렌디닝 경을 상대로 큰 돈을 딴 저자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은 분명 모르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저는 그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빠르고 결정적인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자가 입은 실내복의 왼쪽 소매 끝 안단과 수놓아진 큼지막한 주머니를 보시면 작은 꾸러미가 몇 개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조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그 방은 바늘이 마룻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말을 마친 즉시 그는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떠났다. 그때의 내 기분을 묘사할 수 있을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저주받은 자가 느낄 만한 공포란 공포가 모두 한꺼번에 내게 밀려왔다고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분명한 사실은 이런저런 생각을 할 시간도 별로 없었다는 점이다. 친구들의 거친 손길이 당장 나를 움켜잡았고 불도 즉시 켜졌다. 그런 후 몸수색이 뒤따라서 내 옷소매의 안단에서 에카르테 게임에 이기기 위해 꼭 필요한 카드인 킹, 퀸, 잭 등의 카드를 그리고 내 실내복 주머니에서 우리의 카드놀이에서 사용한 것과 똑같이 생긴 기술적인 용어로 둥글린 카드라 부르는 몇 벌의 카드를 찾아냈다. 이 카드들은 높은 패는 끝이 약간, 낮은 패는 옆이 약간 볼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둥글린 카드라 불린다. 이런 카드는 카드놀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속임을 당하는 사람은 카드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이 세로 길이에 맞춰 패를 떼기 때문에 어김없이 상대방에게 높은 패를 주게 되고 반면 노름꾼은 가로 길이로 패를 떼어 그의 희생자에게 낮은 패를 주게 된다. 이렇게 내 속임수가 탄로났을 때 친구들은 아무 말 없이 침착하게 행동함으로써 자신들의 조소를 표현했는데 차라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분개심을 표현했더라면 나의 괴로운 심정이 조금 덜했을 것이다. 윌슨 씨, 자기 방에서 카드놀이를 벌이도록 해준 친구가 몸을 굽혀 진귀한 모피로 된 아주 값비싼 외투를 방바닥에서 집어들면서 말했다. 윌슨 씨, 당신 외투는 여기 있습니다.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난 집에서 나올 때 실내복 위에 외투를 걸쳤다가 이곳에 도착한 뒤 벗었다. 여기서 그는 쓰디쓴 미소를 지은 채 내 옷의 주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속임수를 썼다는 증거를 더 찾아볼 필요는 없겠지요. 지금까지 발견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당신이 옥스퍼드를 떠나시기를, 적어도 지금 당장 내 방만큼은 떠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필요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만일 내가 그렇게까지 완전히 놀란 상태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이처럼 나를 터럭만도 못하게 굴욕적으로 취급하는 그의 따가운 언사에 분개해서 즉시 그에게 덤벼들었을 것이다. 내가 입고 간 그 코트는 아주 진귀한 모피로 만든 것이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희귀하고 값비싼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하지 않겠다. 게다가 내가 스스로 디자인까지 한 정말 색다른 것이었다. 나는 이처럼 피상적인 것을 가지고 멋을 부리는데 도가 지나칠 정도로 까다로웠으니까. 따라서 프레스턴이 접이문 근처 마룻바닥에서 외투를 주워 내게 건네주었을 때 나는 이미 팔에 나도 모르게 집어들었던 게 분명한 내 외투를 걸고 있었으며 프레스턴이 건네준 외투의 모든 부분이 내 외투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공포에 가까운 놀라움을 느꼈다.
나는 나의 술책을 폭로해 내게 그렇게 막심한 창피를 준 그 이상한 사람이 외투를 꼭 여미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더욱이 나를 제외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 중 아무도 외투를 입지 않았었다는 사실도 기억났다. 나는 가까스로 침착을 유지한 채 프레스턴이 건넨 외투를 남들이 눈치채지 않게 내 외투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단호하고도 도전적으로 성난 표정을 지으며 그 방을 빠져나와 공포와 수치로 인한 크나큰 심적 고통에 시달리며 다음날 아침 날이 밝기 전에 옥스퍼드를 떠나 황급히 대륙을 향해 떠났다. 내 도망은 헛되었다. 내 사악한 운명은 의기양양한 태도로 나를 추격해와서 그의 신비로운 지배력이 실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였을 뿐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었다. 파리에 도착한 즉시 나는 그 윌슨이라는 작자가 가증스럽게도 여전히 내 일에 참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 그 뒤 여러 해 동안 그의 행태는 같은 방식으로 계속되었다. 천하의 나쁜 놈 같으니 로마에선 그가 나와 내 야망 사이에 가능한 최악의 시점에 얼마나 터무니없고 주제넘게 개입했던가. 동일한 일이 비엔나와 베를린과 모스크바에서도 반복되었다. 내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그는 나로 하여금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쓰디쓰게 그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제공했다. 그의 불가해한 횡포로부터 나는 역병을 피해 도망치듯 공포에 질려 계속 도망쳤다. 지구 끝까지 이어진 내 도망은 헛되었다. 그리하여 난 다시 또다시 나 자신의 정신과 은밀하게 교감하며 자문했다. 이 윌슨이라는 작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도대체 그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나 대답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주제넘은 감시의 형태와 방법과 주된 특징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렇게 따져보아도 가설로 세울 만한 것은 별로 없었다. 하긴 그가 최근 내 앞길을 가로막은 여러 예들을 따져보자면 그 모두의 목적이 만일 내가 내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갔다면 남들에게 끔찍한 해를 끼칠 수도 있는 행동을 좌절시키는 것일 뿐 다른 목적은 없었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하긴 하다. 하지만 그런 목적이 그렇게 남의 권리를 침범하고 권위를 가로채는 걸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해서 자결권이라는 천부적 권리를 그렇게 끈질기고 모욕적으로 부인해도 좋다는 면책권을 획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나는 내 고문자가 내 일에 오랫동안 주제넘게 참견하던 내내 아주 용의주도하고 기적적인 솜씨로 나와 똑같은 옷을 입고 나타났지만 그러면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신의 얼굴 생김새만은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윌슨이 어떤 인간이든 적어도 위의 사실만은 그가 지닌 가장 극단적인 허식이거나 우행의 산물임에 틀림없었다. 이튼에서 나를 훈계한 자, 옥스퍼드에서 내 명예를 실추시킨 자, 로마에서 내 야망을, 파리에서 내 복수를, 나폴리에서 내 열정적인 사랑을, 그리고 이집트에선 그가 탐욕적이라고 착각한 내 행위를 좌절시킨 자. 그 인간, 내 가장 큰 적이자 천재적인 악한인 그의 모습에서 학창 시절의 동명이인인 친구이자 경쟁자 브랜스비 박사의 학교에서 내가 증오하고 무서워했던 경쟁자인 윌리엄 윌슨을 알아보지 못하리라고. 그가 단 한순간이라도 생각할 수 있었을까? 말도 안 된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주요 장면들 중 마지막 장면으로 서둘러 가보자. 그때까지 나는 윌슨의 막강한 지배력에 무기력하게 굴복해왔다. 윌슨의 고상한 성격과 지엄한 지혜와 전지전능한 것이 명백한 그의 능력에 대한 깊은 외경심에다 그의 성정과 주제넘은 행위들의 특징에 대한 극심한 공포심이 더해져 나는 완전히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비록 몹시 내키지 않기는 했지만 윌슨의 자의적인 의지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암암리에 자포자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시점에 포도주에 완전히 절어 살다시피 한 나는 유전으로 물려받은 성격의 포도주가 끼치는 영향이 워낙 걷잡을 수 없이 격렬해져서 점점 더 어떤 통제도 참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중얼중얼거리면서 망설이고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내 태도가 확고해지는 것에 비례해 내 고문자의 자신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으니 이런 나의 믿음은 단순한 상상력의 소산이었을까? 그렇든 어떻든 나는 이제 강한 희망이 싹트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급기야는 더 이상 그에게 굴복하여 그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겠노라고 비밀리에 단호하고도 필사적인 결심을 키워나갔다. 1800년 로마의 카니발 기간 동안 나는 나폴리 출신의 디브롤리오 공작의 궁전에서 개최된 가면 무도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보통 때보다 더 부어라 마셔라 하며 포도주에 극단적으로 탐닉하던 나는 사람들로 들끓는 방들에 질식할 듯한 분위기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짜증이 났다. 모인 사람들 사이를 미로처럼 뚫고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내가 늙은 디브롤리오 공작의 맹목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그의 젊고 명랑하며 아름다운 부인을 초조하게 찾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내 비열한 목적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다. 자신감에 넘쳐 경솔해진 그녀가 자신이 무슨 옷을 입을지 내게 미리 귀띔해 주었는데 그때 막 그녀처럼 보이는 사람이 얼핏 눈에 띄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서둘렀다. 바로 그 순간 어깨에 가벼운 손길이 느껴졌고 결코 잊을 수 없는 낮고도 지긋지긋한 속삭임 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그 순간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즉시 내 방해자를 향해 돌아서서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짐작대로 그는 내 옷과 기막히게 흡사한 옷을 입고 있었다. 푸른색 벨벳으로 된 스페인식 외투를 걸치고 단도가 달린 진홍빛 혁대를 두르고 있었다. 얼굴은 검은색 비단 가면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예의 불안당 같은 놈, 나는 분노로 인해 탁해진 목소리로 말했는데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화가 더욱더 치솟는 느낌이었다. 불안당, 협잡꾼, 저주받아 마땅한 악당, 내 놈이 죽을 때까지 끈질기게 나를 쫓아다니지 못하게, 결코 그러지 못하게 만들고 말 테다. 쫓아만 다녀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놈을 찔러 죽이고 말 테니. 그러고 나서 나는 저항하지 못하는 그를 질질 끌면서 사람들 사이를 마구 헤쳐 무도회장을 나와 그 옆에 작은 곁방으로 데리고 갔다. 일단 방에 들어간 뒤 나는 그를 바닥에 확 내동댕이 쳤다. 곧바로 문을 닫고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칼을 뽑으라고 명령하는 사이 그는 비틀비틀 일어나서 벽에 기대어 섰다. 그리고 아주 잠깐 동안 망설인 뒤 이윽고 하는 수 없다는 듯 얕은 한숨과 함께 말없이 단도를 꺼내 들고 방어 자세를 취했다. 막상 결투는 아주 짧았다. 나는 온갖 종류의 격렬한 흥분으로 날뛰는 광란 상태에 있었고 내 팔에서 일당백의 에너지와 힘을 느꼈다. 결투가 시작된 지 몇 초도 되지 않아 나는 그를 힘 하나만으로 벽으로 밀어붙여 굴복시킨 후 그의 가슴에 칼을 난폭하고 잔인하게 여러 번 내리꽂았다. 바로 그 순간 밖에서 누군가가 문의 빗장을 흔들었다. 나는 서둘러 문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다음 죽어가는 적을 향해 다가갔다. 하지만 그때 내 앞에 펼쳐진 모습을 보고 내가 느낀 경악과 공포의 감정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다 제대로 묘사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눈을 돌린 짧은 순간 동안 방의 위쪽 혹은 반대쪽의 배치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 분명했다. 정신이 혼미한 내겐 그 순간 바로 전까지도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커다란 거울이 걸려있는 것처럼 보였다. 완전히 공포에 질린 내가 거울을 향해 한 발짝 두 발짝 다가가자 창백하게 질리고 피로 얼룩진 내 모습이 나를 만나기 위해 힘없이 비틀거리며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왔다. 하지만 그것은 내 느낌이었을 뿐 실제는 물론 달랐다. 그때 내 앞에 서서 죽음의 고통을 견디던 사람은 내 적인 윌슨이었다. 그의 가면과 외투는 그가 벗어 던진 그대로 마룻바닥 위에 놓여 있었다. 그의 복장 중에서 단 하나의 실오라기도, 그의 얼굴 전체에 독특하게 두드러진 윤곽 중에서 단 하나의 선도나 자신의 것과 다른 것은 없었다. 그것들은 나의 것과 절대적으로 동일했다. 그 사람은 윌슨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하지 않았으니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동안 나는 마치 나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내가 이겼고 내가 졌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너 또한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넌 세상과 천국과 희망에 대해 죽은 존재니까. 넌 여태까지 내 안에서 존재해왔으니까. 너의 모습과 똑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나를 죽임으로써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너 스스로를 살해한 것인지 똑똑히 보라고.